그 후쿠시마. 아저씨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? 아저씨 왼쪽이야? 오른쪽이야?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. 신뢰할 만한 어떤 과학적인 얘기만 제가 풀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발생됐던 주요 오염물질은 세슘, 스트론튬, 그리고 플루토늄, 또 삼중수소, 트리튬이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4가지 물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먼저 용어 정리를 좀 드리고 싶은 게,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인터뷰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단위들을 만나셨을 거예요. 어떤 단위냐면 베크렐, BQ라고 해가지고, 그 다음에 SV라고 시버트. 이 두 용어의 차이가 뭔지 일단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베크렐은요, 어떤 하나의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배출하거든요. 그 방사선이 우리 몸에 이제 피폭이 됐었을 때 영향을 미치는데,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배제하고 그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량을 배출하는 정도를 단위로 결정한 것이 베크렐입니다. 그러니까 자, 물질마다 배출하는 방사선의 종류는 다 달라요. 어떤 물질은 뭐 알파선을 배출하는 것도 있고 베타선을 배출하는 것도 있고 X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다 다른데, 자, 그래서 베크렐은 얼마나 영향받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, 그 방사선량이 절대적으로 얼마가 있느냐, 그것을 단위로 표현한 게 베크렐이 되겠습니다. 세슘 100 베크렐하고 삼중수소 100 베크렐은 요건 다른 거예요. 왜냐면 각자의 방사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베크렐을 비교하실 때는 같은 세슘끼리 몇 베크렐이 됐냐, 이렇게는 비교가 가능해도 다른 물질 간에는 베크렐로 비교가 어렵습니다. 비교를 하려면은 시버트라는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. 이 시버트라는 단위는 뭐냐면, 방사선이 배출됐을 때 그 방사선이 우리 몸으로 이제 들어오죠. 들어오게 됐을 때, 노출되게 됐을 때 그 우리 인체에 대한 영향을 갖다가 환산을 한 거예요. 그것이 이제 시버트입니다. 그러니까 시버트로 비교했을 때는 인체에 대한 영향 정도니까 다른 물질이어도 시버트끼리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. 그렇게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. 지금 검출이 됐던 오염물질의 그 수치들을 좀 본다면은, 일단은 세슘 같은 경우에, 자, 방류수가 아니라 후쿠시마현 앞바다 그 근처에서 잡힌 우럭이라든지 그 채취한 뭐 버섯이라든지 이런 농도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나왔었는데요. 자, 우럭의 경우에는 한 1400 베크렐, 요거는 세슘으로서 1400 베크렐 per 킬로그램이 배출이 됐었고요. 그 다음에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1500 베크렐 per 킬로그램. 이 정도의 영향은 얼마로 보시면 되냐면, 자, 우리 370 베크렐 per 킬로그램이 엑스레이 1회 조사 시에 한 125분의 1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, 엑스레이 이제 병원 가서 한번 조사되면은 그거의 125분의 1 정도가 370 세슘 베크렐을 섭취했을 때의 정도라는 거예요. 지금 우럭이 한 1400 베크렐 되니까 이 1400 베크렐을 제가 그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엑스레이 1회 조사시로 비교했을 때 한 100분의 3 정도, 한 3% 정도가 영향이 있다. 그러면은 선생님 너무 영향이 적은 거 아닌가요?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근데 또 달라지는 거는 이 방사능이 그냥 외부에서 조사됐을 때나 방사능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이 호흡기 내에서 또 작용하는 정도는 더 가중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판단하기는 어렵고, 일단은 수치를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는 꽤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우럭이 뭐 1400 나오고 송이버섯이 1500 나오고 이미 다 기준치를 초과를 했기 때문에, 이미 방류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후쿠시마 근처에는 위험한 수치의 어떤 농수산물들이 계속해서 채취가 되고 있고, 이 채취되고 있는 거는요, 과거에만 되고 지금은 사건 발생하고 한 12년 정도 지났으니까 농도가 많이 희석되고 낮아진 거 아니에요? 분해되고? 아닙니다. 이 방사능 물질은 우리가 반감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, 반감기는 어떤 물질이 50% 절반만큼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, 이 반감기가
뭐 10년에서 100년에서 뭐 1000년 이상 되는 것들도 있고 아주 깁니다, 이 방사능 물질은. 그래서 지금 뭐 체르노빌에서 예전에 사건이 일어났던 방사능 물질도 아직도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고요. 과거에 미국이 그 원자폭탄 막 실험을 했던 그 태평양 근처 바다에서도 아직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죠. 그 이유가 굉장히 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사고 이후에 퍼졌던 그 방사능 물질의 영향은 아마 우리 세기에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뭐 스트론튬도 가끔가다 검출되는데 그렇게 뭐 보도가 될 정도로 이제 검출치가 나온 건 없었고요. 플루토늄도 마찬가지고. 그 다음 이제 삼중수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요거는 좀 제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삼중수소 또는 트리튬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또 쟁점이 됐던 것이, 아니 이제 방류수를 배출할 때 알프스라는 정화장치를 거쳐갖고 배출되는데, 알프스는 세슘이나 플루토늄이나 그리고 스트론튬을 걸르는데 삼중수소는 못 걸른다.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. 근데 이제 도쿄전력에서 얘기하는 거는 삼중수소는 일반 기준치의 한 40분의 1 정도로 희석을 해갖고 내보낼 것이다,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. 삼중수소가 무슨 물질이냐면요, 황당하지만 삼중수소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. 오른쪽이야! 그 후쿠시마 근처가 아니더라도 지구에 살면 삼중수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태양광선이 내리쬐는데 태양광선에는 아주 많은 방사선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저 바깥에서 일광욕하는데 안 죽었는데요? 아, 그게 안 죽을 수 있던 거는 여러 가지 자기장도 있고, 그 다음에 대기권에서 뭐 오존층 뿐만 아니라 여러 유해 자외선, 방사선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대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태양광선이 방사선을 갖고 있는데 얘가 막아준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분해 과정이 거쳐지겠죠. 막아지는 게 그냥 막아지는 게 아니라. 자, 분해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만들어진 삼중수소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양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요. 얘가 비가 올 때 지구에 내려요. 그래서 바닷물이나 민물에 조사를 해보면 항상 삼중수소가 농도가 나옵니다. 근데 아주 작은 농도로 나오죠. 전체 물이랑 희석이 되면서 농도가 아주 낮아집니다. 자, 그래서 이 삼중수소도 분명히 이제 방사능 물질이지만은 얘는 어쨌든 제거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농도의 문제인데, 걔를 이제 기준치의 40분의 1로 배출하고,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봤었을 때 얘가 이미 해저 터널 1km 밖에 배출이 돼서, 자, 지금 제가 방류수를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오른쪽이야! 자,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그것이 희석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? 또는 얘가 생물 농축이 돼서 영향을 준다? 이거는 정말 다수의 전문가들이, 정말 95% 이상의 다수의 전문가들이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요건 쟁점이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되는 이슈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다 정치적인, 왼쪽이야! 너 파랑이구나, 오른쪽이야! 너 빨강.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어요. 그 다음에 우리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분석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도쿄전력 이외에 여기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, 자,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래 권장 항목이 한 60개 항목 정도 됩니다. 58개 항목인데 도쿄전력에서 한 28종만 분석을 하고 있고, 그래서 IAEA에서는 전체적으로 항목을 다 해야 된다. 그래서 권장사항 8종을 다 분석을 했고, 그 1차 보고서가 일단 우리 5월 31일에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는 바로 어제 좀 확인을 했었는데, 거기서는 일단은 큰 영향은 없고 도쿄전력은 신뢰도 있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다,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 의견이 나왔다라는 거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본은 왜 오염수를 방류해야 될까요? 그리고 그렇게 방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? 저는 모릅니다. 그냥 하나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방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증발식도 있고 매립하는 방법도 있고 육상에다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는데, 그 여러 방법 중에는 가장 저렴한 방식이다라고는 공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끝까지 야! 끝까지 야! 2편이 기다려지시죠? 2편에서는요
일본이 도대체 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이유, 그리고 방류한 다음에 일본이 얻게 되는 혜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바!